반갑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있는 이석재라고 합니다. 그 철학을 이제 하는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를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고 말이 안 되면 즉각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테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금방 그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끌고 나갈 그런 질문들을 갖다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서양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러한 질문을 갖다가 간단하게 답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누구이고 어떤 점에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새롭게 세계를 열어 보였는가. 이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근대 시기에 등장하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데카르트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데카르트가 어떤 면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세계를 갖다가 바라보고 세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기존의 세계관을 어떻게 해체를 했는지, 그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거부를 하고 왜 기존의 세계관은 잘못되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를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다시 세계를 다시 새로 만드는데,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이 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데카르트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이른바 이성, 그러니까 reason,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나의 발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보려고 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었습니다. 먼저 좀 크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세요? 누가 누군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혹시 아세요? 영국 사람인데 아일랜드 버클리라는 사람이고, 이건 존 락크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후덕하게 이 양반은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가발 쓴 이 양반은 혹시 미적 분학을 뉴턴하고 같이 발견한 독일 라시인데, 라시 라이프니츠. 농담입니다. 라시는 없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독일 철학 혹시 모르세요? 칸트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이제 헤겔인데,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보통 자리하고 있는 시기가 서양 근대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양 철학사가 한 250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갑자기 이 시기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기에 주목해서 이 시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부르는 이 철학 그 명칭이지 서양 근대 철학인데, 그리고 유럽에서 주로 등장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근대 철학이 이 당시에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철학이 어떤 상황에서 발전을 할까요? 여기 조금 약간 답이 있긴 있는데 잘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철학이 발전을 할까요? 얘기하세요. 혼란.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혼란이 크면 클수록 철학이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니까. 17세기, 18세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새로운 과학이 등장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새로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뉴턴의 과학입니다.
뉴턴의 과학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였는데 뉴턴의 과학이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왜 그냥 과학적인 그 세계관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못하러 혼란스럽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갖다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금방 나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관, 특히 이 당시에서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가 제시했던 그 세계관을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 시기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그때 혼란에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우리가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간단하게 그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1596년에 프랑스의 그 파리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 중부 쪽에 가면 뚜흐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근처에 있는 라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해서 한 15살에 라플래시라고 하는 그런 예수회 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침잠이 많아서 이렇게 일찍 잘 못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마 데카르트 같았으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이런 강의에. 그래서 근데 지각을 맨날 하다가 맨날 야단을 많이 맞았던 모양이에요, 선생님한테서.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학생이 딱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데카르트 너는 늦잠을 자도 좋다. 편하게 수업에 와라. 이런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데카르트에게는 아침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생의 마지막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6년에 포아티에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법학자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활동하려는 한 게 아니라 나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내 새롭게 드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계에 있지를 않고 이렇게 떠납니다. 떠나고 처음에는 새로운 과학에 해당되는 물리학, 광학, 수학 등에 몰두를 하고 나서 1633년에 세계라고 하는 르몽드라고 하는 그 책을 출판을 하는데 이 책에 데카르트가 그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지동설을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갈릴레오가 굉장히 애를 먹는 거를 갖다가 보고 출판을 연기를 합니다. 1637년에 아주 그 유명한 방법 서술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고 41년에는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오늘 우리의 그 강의의 그 중심 그 내용이 될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요. 44년에 그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프린키피아 필로소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판을 하고 50년에 그 마지막 저서에 해당되는 정념론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이 양반이 돌아가십니다. 태어나긴 프랑스에서 죽었는데 죽기는 스톡홀름에서 죽는데 왜 어떻게 스톡홀름에 가게 됐냐 하면 이 당시에 그 여러 군주들 중에서 계몽 군주들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그 여러 왕들하고 여왕들이 나라를 갖다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갖다 궁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철학자들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스웨덴의 여왕은 크리스티나 여왕이라고 하는 그 계몽 군주가 계셨는데 그분이 데카르트를 불러가지고 데카르트한테 이제 강의를 시키는데 군주 여왕이면 바쁘죠. 그러니까 아주 바쁘니까 강의를 새벽에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잠이 많은 데카르트에게는 아주 그런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아침 5시부터 한 3시간, 4시간씩 강의를 하고 그 크리스티나 여왕하고 그런 강연을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그 갑작스럽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약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데카르트가 왜 근대 철학을 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근대 철학의 뭐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다가 제기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답으로 제시한 게 데카르트가 기존의 세계관을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적인 어떤 세계관을 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존의 세계관을 어떻게 해체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른바 방법적 회의하고 회의주의라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회의주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스캡티시즘? 나는 회의주의자다 하면은 어떤 뜻일까요? 나는 회의하기를 좋아한다. 모여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를 토론하고 이런 의미나 저도 그런 회의주의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회의주의자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묻는 사람이 회의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왜 던질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회의주의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알고 있는 거.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거. 다 회의주의자세요 여기? 회의주의자만 어떻게 오게 됐나?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거 뭐 없어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인간이 여기 있어요? 이석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확실치 않은 사람 혹시 계세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이런 회의주의자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 뭐냐면 아니 당연하게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왜 의심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해 있죠. 여러분 앞에 지금 한 인간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데카르트가 훌륭한 철학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데카르트를 읽을 가치가 있다면 데카르트가 하려고 하는 바 곧 여기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5분 30초 후에 일어날 건데 5분 35초 좀 잠깐 쉬어서 일어날 건데 그 설득이 과연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되면 지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데카르트를.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좀 이 장벽을 높게 쌓아서 혹시 설득이 안 될까 봐 제가 불안하긴 한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볼 텐데 여기 어떤 도전이 뭡니까? 데카르트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러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흔들고 싶어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그런 시도를 해본 적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뢰. 저는 그런 시도를 여러분 나이 때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법대를 가라. 법대가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갖다 흔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때 왜 법대를 가기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왜 했을까요? 너는 적성이 법대에 맞기 때문에 혹은 너는 적성이 어떤 전공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만약 하게 되면 그 사실이 틀리다라는 걸 갖다 보여줌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 파악을 흔들겠죠. 데카르트가 흔들려고 했던 기존의 세계관이 이른바 이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과학인데 데카르트가 회의주의적인 이런 접근 방식을 갖다가 제시하고 회의주의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독자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통적인 세계관을 갖다가 파괴를 하기 위해서 회의주의적인 논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의심이 됩니까? 네? 안 되죠. 그래도 의심 좀 하세요. 네. 제가 좀 강력하게 권하니까 좀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의심을 그걸 왜 의심을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의심을 회의주의적인 작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근거, 의심의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왜 의심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갖다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를 잘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회의의 방식이 방법적 회의입니다. methodical doubt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왜 의심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들이 당연한 믿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 있는 의심, 이른바 이유 있는 의심의 필요성을 갖다가 깨닫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데카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입니다. 감각은 종종 우리를 호도한다. 감각은 종종 우리를 호도한다. 감각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한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분 계세요 혹시? 예를 한번 할까요? 예. 저기 뒤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학생. 제가 어떤 도형을 그렸는데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이에요? 여기? 네? 좀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죄송합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예요? 네? 삼각형이죠. 자, 이거는 뭐죠? 예? 한번 판단을 내려봐 주시죠. 편안하게. 네? 점이요? 사각형인데. 자, 감각이 저분을 호도했습니다. 그죠? 점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제가 강요를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보이는 것이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길거리 가다 보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딱 불렀는데 알고 보면 친구가 아닐 때가 있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감각은 신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이 가끔 우리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니까 감각은 믿지를 말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감각이 늘 정확했습니까? 여러분? 자, 늘 감각이 정확했던 사람 있으면 좀 일어나 보세요. 그분 만나보고 싶은데. 아니죠. 자, 아니면 감각이 우리를 가끔 속이니까 여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이 여러분의 감각은 그렇게 믿게끔 하지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받아들일만 합니까? 정말 지금 선생님이 거기 계신지 의심이 되네요. 이런 생각 드는 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의심이 든다. 의심이 안 들죠? 왜 의심이 안 들어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돼요? 정말 훌륭한 철학자라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상당히 이런 굉장히 약간 너무 허술한 논변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지.
가끔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고 얘기를 해서 감각이 늘 우리를 속이는 건 아니죠. 이 경우에는 감각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잘 인도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인도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저 경우와 이 경우하고 네? 네? 능력? 시각. 저거는 볼 수 없지만 능력이 근데 이 크기가 더 크시니까 정확한 얘기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거리가 멀고 크기가 작으면 그리고 어둡고 하면 잘 안 보이는 거지만 가깝고 크고 특히 뚱뚱하고 이러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런 논변에 대해서. 저런 논변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완벽한 관찰 상황, 그죠? 능력이 발휘가 되는 관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호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감각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감각을 갖다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데카르트가 처음에 시도한 감각을 믿지 말자라고 하는 이 시도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는데 본인이 이 실패의 과정을 성찰에 직접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믿지 않으려면 보다 강력한 감각을 믿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게 성찰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의심의 근거 2, 이른바 꿈의 논증입니다. 자, 꿈의 논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종로 SK 강당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 만약 여러분이 꿈을 꾸고 계시다면 여기가 SK, 물론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하여튼 그게 그 경우는 없다라고 우리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꿈은 어디서 꾸죠? 학교래요. 제가 꿈을 어디서 꾼지 알겠죠? 꿈은 보통 집에서 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면 어디 있어요? 집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SK 강당에 이상한 철학 강의를 들어왔다고 꿈을 꾸고 있다면 SK 강당에 있다라는 게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죠. 이거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가 종로 SK 강당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야 된다. 자. 요게 문제가 되는 발언인데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종로 SK 강당이라는 것이 확실치 않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사람이 서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확실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번하고 2번을 받아들이면 3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구조가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1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부분 다 계시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게 뭐겠어요, 보통? 2번이겠죠. 자, 어떻게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잠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니까. 자, 움직이는 꿈 안 꾸셨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꿈 안 꿔봤어요? 통증. 누가 통증이라고 꼬집으면 이렇게. 아이고 아프구나. 아유 깨어있네. 아픈 꿈 안 꿔봤어요? 꿈은 제가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니까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렇죠. 꿈에서는 항상 꿈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새로운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처음이니까 이건 꿈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의 경험이 지금 꿈 경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새로운 것을 갖다가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꿈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꿈 꾼 적 없어요? 그게 볼 수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연령 인셉션 같은 거 봐도 되는 나이세요? 네. 관람가인가요? 매트릭스 같은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매트릭스는 안 보셨구나. 너무 연식이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꿈은 데카르트가 당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한 그냥 하나의 장치고, 사실은 지금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꿈은 약간은 좋은 장치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장치,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지금 이것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SK 여기 종로에 있는 강당에 와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 노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시청 지하에 가 계세요. 왜? 왜 거기 가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발산하는 생체 에너지와 지적 에너지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지금 그 멸종의 위기에 있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여러분의 그 생체 에너지와 지적 에너지를 갖다가 좀 빌리고 싶어서 어젯밤에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을 거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나요?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시, 자, 어떤 상황이냐? 외계인들이 여러분의 생체 에너지와 지적 에너지를 갖다가 잠시 좀 빌리기 위해서 어젯밤에 몇 시에?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어젯밤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 어디 가 계시다고요? 오클라호마주의 노먼 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서울에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의 여기에 이렇게 지금 만져보세요. 뭐가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없게 느끼게 할 거예요. 지금 외계인들이. 왜냐하면 알면 깜짝 놀라고 이게 뭐야 뽑을 테니까. 근데 실제로 노먼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지하에 보면 여러분 다 앉아 계신데 의자에 편안하게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서 서울에 있고 이 강연을 듣고 있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주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경험을 하게끔 그 외계인들이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노먼에 가보면 어때요? 편안하게 눈 감고 그냥 계신 거예요. 자, 외계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중요하지는 않고, 그런 일이 가능은 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자, 그럴 가능성이 사실과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제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제거할까요? 지금 내가 그러한 가상세계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아까와 같은 아주 좋은 제안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가상현실 속에 있다는 걸 갖다가 있지 않다는 걸 보장을 할까요? 그건 조금 어려워지겠죠. 나는 지금 확실하게 가상현실 속에 있지 않다.
주장할 수 있는. 지금 만약 극한의 고통을 주어서 사람이 어떻게 죽거나 그런다면은 그 실제 세계, 가상현실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는 깨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한번 고려해 봅시다. 그 외계인이 극한의 고통을 주어서 그 극한의 고통 때문에 깨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가 가상의 현실 속에 있지 않고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많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극한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 계세요? 미국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극한의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어제 간 게 아니라 한 살 때 사실 간 거였다. 그 아니라고 헤어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경험이 내가 이렇게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러한 가상의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상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게 확실치 않다라는 게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논증입니다. 그럼 설득이 되셨어요? 아까 얘기한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게 확실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설득이 안 된 분 혹시 뭐 많이 계실 테지만 안 됐다면 어떻게 뭐 때문에 안 됐을까요? 얘기하세요. 아까 네. 감각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이 감각 자체가 누가 만들어낸 감각일 수가 있고 그런 감각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하고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까? 자,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같은 얘기. 다시. 근데 아까 감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네.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완벽한 관찰을 통해서 감각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완벽한 관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각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가끔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감각을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죠? 가끔 틀리기 때문에 항상 틀린다라는 거는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죠? 가끔 틀리니까 항상 틀린다. 그리고 가끔 틀리기 때문에 항상 틀리게 되면은 저는 대학도 못 갔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끔 틀린다고 해서 한 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계속 시험을 못 볼 수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끔 틀린다고 해서 감각이 가끔 우리를 틀리게 한다고 해서 감각을 우리 항상 틀리게 한다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또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완벽한 관찰 상황이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뭐가 필요해요? 감각을 공격하려면 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보다 좋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상현실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입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가상현실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상 속에 현실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참이라고 여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외계인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여해야 될 것이고 또 가상현실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어떠한 믿음들이 가상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가상현실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감각에 의존하는 믿음들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들은 가상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겠죠.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교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종교. 종교적인 믿음들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들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2 더하기 2는 4 같은 건 어떨까요? 수학적인 믿음들은 감각에 의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죠? 180도. 그 증명 아세요? 그 증명 혹시 아시는 분? 자, 이걸 K라고 하고 이걸 K라고 이걸 K-라고 하면 K하고 K-가 평행입니다. 네? 평행선이고 평행선이니까 평행각은 크기가 같죠, 그죠? A와 A-가 같고 C하고 C-는 또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평행이니까 그래서 180도가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거 감각을 봄으로써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왜 이 그림을 보고 확보가 된 게 아니냐면은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삼각형입니까? 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각이 3개인 직선으로 된 도형이죠. 직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굉장히 비뚤비뚤한데 정확히 평행해요? 이거 안 맞나요? 직선이 아니죠. 일단 너비가 있죠. 자, 이 사실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한 이 삼각형은 사실 삼각형이 아니에요. 감각으로는 삼각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으로 확인되는 그림은 우리가 머릿속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수학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여기 나타난 것들이 기하, 도형이나 각이나 직선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점에서 수학적인 믿음들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가 있지만 수학적인 믿음들은 감각에 의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꿈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꿈의 논증 자체를 갖다가 보다 확장시켜서 수리적인 믿음들까지 의심을 하게끔 해보는 그러한 논증을 또 하나 냅니다. 이게 이른바 악령의 가설입니다. 2 더하기 2는 4가 확실히 참이기 위해서는 지금 악령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악령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2 더하기 2는 4는 확실하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죠. 선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참이기 위해서는 악한 신을 선한 신이라고 믿게끔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사실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선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꿈의 가설과 꿈의 논증과 악령의 논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꿈의 논증은 감각을 통해서 확인되는 모든 믿음들을 갖다가 의심을 해보자는 거였다면 악령의 가설은
꿈의 논증을 넘어서서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것까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알 수 있는 것, 의심의 여지 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 그래서 이른바 회의의 시면에 도달하는 것이 제1성찰의 결과입니다. 회의의 시면에 도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달 안 하셔도 되는데 논변이 설득력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대로 회의의 시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좀 고민을 해보고 우리 이성찰까지만 합시다. 이성찰까지. 그래서 근데 이성찰이 뭐냐면 이른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죠? 코기도 에르고숨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 아주 유명한 데카르트의 말인데 이 말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이게 좀 느껴져야 돼요. 이 회의의 시면이. 그러니까 회의의 시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공감대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공감대를 확인할 수?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데카르트가 제시한 이 의심의 근거들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서 이제까지 내가 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데카르트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렇게 나를 흔들 만큼 그렇게 설득력 있지는 않다. 오케이. 이 정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세요. 왜 설득력이 안 되는지 혹시 같이 얘기해 볼 의향이 있으시면. 조롱 쪽에서도 네. 저 의심을 하려면은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야지 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좋은 우리 박지혁 학생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악령이 날 속이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 없다라는 걸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2 더하기 2는 4구나. 참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는데 악령이 없네. 그러니까 악령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확실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근데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면 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카르트가 지금 2 더하기 2는 4가 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데카르트가 하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한테 설득을 시키려는 거예요? 아니죠. 뭐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을 갖다가 심으려고 하는 것인데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악령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악령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이 하실 수 있나 보죠. 아니. 네. 나의 생각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 있게 되면 나의 생각의 결과들이 완전히 신뢰할 만하지는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리는 어떤 판단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수학, 물리학, 과학, 상식 전부. 자, 일성찰에서는 데카르트의 목적은 뭡니까? 세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과학, 물리학 이걸 다 파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학문 체계가 붕괴가 되고
자기가 새롭게 생각하는 어떤 세계가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성찰에서는 이런 파괴 작업에 몰두한다고 한다면 이성찰에는 다시 건설, 건립의 작용에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 살펴보고 적당히 조금 질문 받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그러면 회의의 심연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살펴봅시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말고 이 말을 이 선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 다 들어보셨네요. 자, 무슨 뜻이에요? 인간 존재의 의미가 이제 생각한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아주 좋죠. 아주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인간이 존재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함으로써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인간이 생각하니까 나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렇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서진웅 학생. 자, 서 선생이 얘기한 거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자, 이것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누가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누가 모른다 그랬어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그렇죠. 아까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신데 아까 가상sek이라고 우리가 오클라호마에 있으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긴 컵 다 치웠어요. 거기는 물도 없고 그냥 의자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옆에 친구 존재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존재합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자리 다 바꿔놨어요. 오클라호마에는 막 섞어놔가지고 그 친구가 아니에요. 감각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라는 얘기인데 나의 존재가 어떻게 확실해지냐 하면은 생각을 통해서 확실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서 선생이 얘기한 걸 갖다 좀 해석을 해보려고. 자,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느냐 안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이 우리 감각이 호도에서 남수민 선생. 남수민 선생은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압니까, 안 압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내가 그게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저 구석에 분홍색으로 돼서 한 진돗개만한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구석에 어디요? 저기 뭐가? 분홍색에 진돗개만한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더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름은 미미이고 요만한 코끼리인데 아주 귀여워요. 통통하고 분홍색이고 아주 귀여운 애기 코끼리 미미. 좀 떠오르죠?
떠오르죠, 그죠? 자, 그 생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자, 그러면 저기 미미가 있다라는 판단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나 내가 지금 미미를 떠올리고 있다는 판단은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안 틀리죠. 내가 지금 미미를 떠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판단은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틀릴 수가 없으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하는 한 어떻다란 얘기입니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자, 여러분이 미미 생각을 하게끔 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아까 악령이에요. 갑자기 오싹해지죠, 약간, 그죠? 악령이 2 더하기 2는 4가 5이게 2 더하기 2 이런 걸 막 한 게 아니라 미미 생각을 나한테 불어넣었단 말이야. 아, 이럴 수가. 자, 악령이 내게 미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해서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왜 안 흔들립니까? 누가 생각을 불어넣었든지 간에 그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한 어떻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 때문에 그 서양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640년경에 서양 역사가 확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보통은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미미가 상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집에 미미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실제로 제가 미미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가끔 그 수업에 열심히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분양도 하는데 그 자주는 안 하고 한 10년에 한 번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제가 미미 존재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아니 제가 미미 안 믿는 분 계세요? 다 안 믿잖아요. 빨리 얘기.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예? 사진. 자, 사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까? 지각을, 감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는 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감각입니다. 그죠? 근데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는 여러분이 존재하는지 확실해요, 안 해요? 이게 여러분이란 말 자체가 지금 흔들려서 자, 이게 데카르트 얘기의 아주 그 핵심입니다. 자, 이석재가 얘기를 합니다. 이석재는 존재한다. 이석재는 걸어간다. 고로 이석재는 존재한다. 이석재는 손이 있다. 고로 이석재는 존재한다. 이거 다 좋은 추론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왜요? 그렇죠.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먼에 있으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손이 있는 것도 확실해요, 안 해요, 사실. 손이 있는 것도 확실히 않죠. 약간 예를 좀 기괴하게 바꾸면 손도 없을 수 있는 예로, 그쪽은 안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감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확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존재하는지를 갖다 따져볼 때 손을 보고 내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합니까? 생각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라는 말을 바꿉니다. 데카르트가. 뭐에서? 감각된다에서 생각한다로. 그게 데카르트가 한 획기적인 그 어떤 발전 중에 하나이고, 물론 이제 성찰해 보게 되면 이 정신적인 존재들 말고 이 물질적인 존재들도 역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중에 등장을 시키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데카르트의 체계를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장 획기적으로 데카르트가 그 제시를 한 그 새로운 생각은 물질적인 기반이 없이도 생각하는 것만으로써 존재하는 인간 혹은 정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기반 없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뇌 없이, 신체 없이 사유를 하는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리적 기반 없이 존재하는, 사유하는 어떤 주체. 그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것이 데카르트이고,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그 전하고 싶었던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아마 지금 이 얘기, 아까 말한 인간의 본질 얘기 중에서 정말로 나를 나이게끔 하는 것은 나의 몸, 나의 뇌, 나의 신체적 기반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나가 진정한 나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신에 생각이 좁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욕구, 내가 내적으로 나의 의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나의 생각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내가 어떤 의미의 그 진정한 나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뭐 굉장히 많은데 그 토요일 오전 총량의 법칙을 이미 거의 초과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지루하고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좀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가상현실은 네. 그냥 가상현실이라는 것뿐이지 현실과 똑같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현실이라고 봐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이 경험이 가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근데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아요? 이 가상 현실이 엄청나게 현실적이죠. 그러면 이런 세계에 산다라고 하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철학적 입장에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만이 현실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경험되지 않고 있는, 예컨대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그 지하의 그 방의 그 현실은 그건 현실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회의주의적인 그러한 우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아귀가 잘 맞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느껴지면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가상현실이고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나의 판단, 나는 지금 서울 종로에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지만
만약에 이것이 가상현실이라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이죠. 네. 그러니까 달리 얘기를 해서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그거하고 분리가 된 것이라는 가정을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린 판단들은 다 틀리다라는 그런 좀 불행한 결론이 뒤따릅니다. 근데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박소연 학생이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나의 경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사태로서의 그 세계는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과 나의 경험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내릴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인데 종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경험을 하는 일하고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게 되면 우리의 경험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는 게 이제 데카르트 얘기인 겁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이 궁극적으로는 뭘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들리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근거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생각들이 아니고 정말로 있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경로는 감각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컵이 현실이 아니라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어도 결국에는 저 컵을 사용하면서 살 거고 결국에는 이 스크린을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이 스크린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상일지도 모른다는 세상에 있는 걸 다 이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세계 자체가 가상일지도 모른다는 물음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더 좋은 질문이 나왔네요. 자, 어찌 보면 이러한 철학적인 물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인데 데카르트가 하고자 했던 일이 이러한 식의 의심을 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 따져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 어떤 직접적인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아침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막 하다가 이제 선생님도 결국은 강당 내려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하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철에 올라타고 이렇게 다 집에 잘 가실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런 믿음들의 근거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가상현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그 세계를 갖다 이용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물컵은 마실 거고 물을 마실 거고 스크린은 볼 것이고 제가 또 PPD는 쓸 거고 이 손에 있는 여기 있는 지갑도 꺼낼 거고 다 할 거란 얘기는
어떠한 믿음이 그 배후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 가상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며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 믿음이 만약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면 그 믿음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가상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탄탄해요, 안 탄탄해요? 탄탄하죠. 물건은 계속 유지가 되고 교탁 같은 것도 계속 있고 지하철 같은 것도 계속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 이게 가상이라면 내가 세계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있고 유용하게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전제 자체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들이 세상을 사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세상 사는데 불편하게 해줄 그럴 가능성들이 많은데 결국 데카르트가 하려고 했던 말은 뭐냐면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상인지 진짜인지. 그 진정한 알을 획득하고자 했던 게 데카르트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